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일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터키의 쿠르드 공격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9일에 시작된 터키군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대한 공습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군이 지난 13일 점령한 국경도시인 라스알 아인을 시리아 민주군이 탈환했다고 밝혔고,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쿠르드족 도시인 만비지를 향해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터키에 맞서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 역시 만비지에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비지란 곳은 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를 몰아내고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한 지역인데요. 이 터키는 쿠르드가 이곳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결국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쿠르드가 만비지를 떠나기로 했지만 여전히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어서 터키군이 벼르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5만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했고요. UN 아동기금은 일주일 사이에 약 7만 명의 어린이가 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들 역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터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덩달아서 계속 강도가 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IS가 재건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4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한 유럽 28개국 외무장관들은 터키의 군사 공격을 규탄하면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기 수출 금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발됐는데요. 지난해 EU에서 터키로 수출된 무기는 미사일 등을 포함해서 4,500만 유로, 약 589억 원 규모고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이 주요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시리아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군과 IS에 맞서 싸운 동맹국들이라면서 유럽이 IS의 공격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유럽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은 자국 출신의 IS 조직원을 송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에 부담시키자고 했다며 유럽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네. 한편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짐 제프리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터키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강력한 제재로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겠다는 심산이지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휴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참 미국의 뒤늦은 대처가 아쉽기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 5월에 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인데요. 그 사고 결과가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헝가리 허블레아니호 참사에 대해서 헝가리 경찰이 지난 10일 조사를 마치고 넉 달 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교통방해로 다수의 인명을 손상하고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스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때 유리 선장이 레이더 같은 안전장치는 모두 가동했지만 경보장치의 소리는 꺼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사고 직후 유리 선장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다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리 선장은 사고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앞에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현지법상 피의자가 30일간 수사 자료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다가 유리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인 만큼 이 검찰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까지 하는 시간을 합쳐서 한 달 후에나 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이 한편 헝가리 경찰청은 아직 실종 상태인 한국인 여성 한 명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정도의 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일이 지나면서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명의 실종자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리 독립 요구가 굉장히 센 이 카탈루냐 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당시 스페인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강행해서 91.9%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가 되자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그러자 스페인 연방정부는 분리독립 투표를 무효로 선언하고 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당시 주민투표를 주도한 지도부 12명을 국가 반역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4일 스페인 대법원은 오리올 후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에게 선동,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카르메 포카델 전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는 징역형을, 3명에게는 불복종 주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도부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항공기 배격편이 결항되고 경찰과 충돌한 시위 참가자 7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위대가 도로와 철로를 점거해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고 스페인 제2의 공항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이 카탈루냐 지방의 주요 노동단체들도 스페인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18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FC 바르셀로나 구단과 카탈루냐 축구협회도 대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카탈루냐 축구협회는 독립운동 지도자와 가족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지역 내 모든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카탈루냐 지역이 왜 분리 독립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이 1992년 바르셀 올림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바르셀로나가 바로 이 카탈루냐 지역의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주입니다. 비록 스페인 영토의 6%에 불과하지만 스페인 전체 수출에서는 25.6%, 그리고 인구에서는 16%, 국내 총생산에서는 19%, 외국인 투자 부분은 2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페인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 17세기까지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누리고 있던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와 역사, 문화, 또 생활 방식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애초부터 이 스페인인이라는 의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에서 징수된 세금이 이 카탈루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스페인 중앙정부를 통해서 경제력이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 중앙정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차별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중앙정부가 이 카탈루냐와 상의도 없이 카탈루냐 중부로 흐르던 강을 남부인 안달루시아로 강제로 물길을 돌리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빼앗은 후에 고의적으로 이 카탈루냐의 의료계를 망가뜨렸다는 장관의 발언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분리 독립에 대한 카탈루냐 주민들의 여론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탈루냐 주민의 48.3%가 이 분리 독립에 반대했고 44%만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론도 이렇게 나뉘고 있고 해서 이 스페인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폴란드 총선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61.7%의 투표율을 기록한 폴란드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이 43.6%를 득표해서 하원 460석 가운데 235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현재 100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원에서는 49석만을 차지하면서 과반을 야권에 내줌으로써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하원에서는 201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당이었던 시민연단 등 주요 야당이 연대한 친유럽 성향, 중도 성향의 시민연합이 27.4%로 2위를 차지해 134석을 확보했고요. 극우 정당인 연맹은 6.8%로 11석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원에서는 야당 3개 당이 서로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힘을 합쳐서 겨우 법과 정의당의 과반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은 강경한 이민 정책과 사법부 독립 훼손, 또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EU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4년 더 집권하게 됨으로써 폴란드의 사회와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홍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가 열리고 있고 이번에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인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14일 밤 홍콩 시민 13만여 명은 센트럴 차터 가든에 모여서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과 함께 홍콩으로 체류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한 법안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상원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이 상원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서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비난 성명을 냈고요. 중국의 중앙정부 역시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홍콩 시위가 외부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면서 만약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할 경우 향후 벌어지는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